안녕하세요. 글로벌오토스 원선홍입니다. 입춘이 지났는데 갑자기 좀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청취자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는 홍천에 와 있는데요. 바로 새롭게 출시된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 소개에 앞서서요. 일단은 이 제기어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 제기어 랜드로버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제기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XE, 그 다음에 F타입을 선보일 예정이고요. 그리고 랜드로버 브랜드에서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와 함께 기대작이 또 하나 있죠. 바로 디펜더입니다. 디펜더가 이제 올해 이제 국내 출시될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4개의 차종을 출시하면서 상당히 좀 다양한 신차들을 국내에 소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타자가 바로 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디스커버리 스포츠인데요. 기존의 디스커버리 스포츠 벌써 출시된 지가 한 4년이 됐죠. 이번에 출시된 모델은 사실 그 풀 모델 체인지는 아니고요.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외관 디자인 부분에서는 사실 많은 변화가 없긴 한데요. 실내 부분이라든지 플랫폼의 변화, 또 파워트레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조금 더 큰 이번 새로워진 디스커버리 스포츠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디자인의 변화를 좀 살펴보면요, 이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 자체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기존 모델보다 조금 더 형상이 좀 디테일해진 이 라디에이터 그릴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변화라면 이 헤드램프의 변화겠죠.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조금 다층적인 레이어가 있는 이러한 구조, 그리고 화려한 구조의 헤드램프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제 턴 시그널 같은 경우에 이쪽에 이제 라이트가 주간 주행등이 나오고 있고요. 또 방향 지시등도 같은 주간 주행등 라인에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듯한 이러한 형상으로 바뀐 것도 디자인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헤드램프 아래쪽에 있는 이 에어 인테이크의 디자인도 안개등이 이쪽에 하단에 좀 위치해 있었죠. 그 부분이 사라지면서 이제 깔끔한 디자인의 이 에어 인테이크 디자인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이쪽에 당연히 이 부분도 이제 뚫려 있는 부분이고요. 디자인 요소로는 아닙니다. 기능적인 부분도 이제 하고 있는 그러한 에어 인테이크고요. 여기로 들어간 바람이 타이어의 냉각 같은 것을 도와주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랜드로버답게 오프로드 성능이 상당히 좀 강조되어 있는 모델인데요. 진입각 같은 경우에 25도입니다. 그러니까 25도 경사각도를 차량이 그대로 직진을 해서 올라갈 때 차량의 앞쪽에 긁히지 않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각도다라는 표시이고요. 그런 기능적인 부분 때문에라도 이 차량의 앞쪽, 하부 쪽에 스키드 플레이트와 함께 각도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 디자인의, 전면부 디자인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측면 디자인 같은 경우에 그렇게 디자인의 변화가 큰 폭은 없습니다. 몇 가지 조금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보자면요. 특히 이제 이 C필러 부분, 이 C필러 부분이 그냥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닐까 이게 생각이 되는데요. SUV 모델들 같은 경우에 2열 공간에 조금 개방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 2열 뒤쪽으로까지 이 쿼터 글라스를 연결을 하고 이 C필러의 두께를 조금 얇게 가져가는 특징들, 디자인 특징들을 좀 볼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 C필러 디자인을 상당히 좀 두껍게 가져가고 날카로운 이 디자인을 살리면서 조금 더 스포티하고 역동적인 측면 모습을 만드는데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디자인이 바로 이 C필러 디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측면부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이 사이드미러 앞쪽에 있는 이 디스커버리라는 이 레터링이 새겨져 있는 부분부터 시작하는 이 측면 라인이 1열과 2열까지 지나면서 차량의 리어 램프까지 쭉 이어져 있는 이 중요한 라인을 통해서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후면 디자인에서는 이 리어 스포일러가 단연 조금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개의 층으로 구성된 이 레이어된 이 리어 스포일러, 그리고 끝이 상당히 좀 날카롭게 이렇게 조형이 된 그런 리어 스포일러고요. 크기도 상당히 좀 큽니다. 이런 리어 스포일러 때문에 뒷모습이 조금 더 스포티해 보이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리어 램프 같은 경우에도 지난 모델과 조금 형상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큰 폭의 변화는 보이고 있지 않고요. 또 오프로드 주행을 강조한 모델답게 이 하부에 또 스키드 플레이트도 리어
범퍼 아래 이렇게 적용이 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뒷모습이 상당히 좀 껑충하게 올라와 있죠. 저 앞모습 디자인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진입각, 이탈각이 상당히 좀 큰 차량입니다. 뒤쪽 같은 경우에는 이탈각이 한 30도 정도로 굉장히 좀 껑충하게 올라와 있는 이 리어 범퍼 형상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 일반 도로에서 이 디스커버리 모델을 조금 봤을 때 이 뒷모습이 뒤가 너무 올라와 있다 보니까 뭐 배기구라든지 뭐 구동축 같은 것들이 보여서 어떤 분들은 저게 좀 왜 저런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오프로드 주행 성능을 강조하기 위한 이 디자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한번 적재 공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전동식 리어 게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적재 공간은 890리터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제 2열까지 적게 되면 1700리터를 넘는 이 적재 공간까지도 확실히 늘어나서 이 모든 짐을 싣기에 상당히 좀 좋은 적재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적재 공간 자체 구성도 뭐 타이어 휠 때문에 지금 튀어나와 있는, 좌우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 없이 아주 말끔하게 사각형으로 정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재 공간 오른쪽 끝에는 이 2열 시트를 접을 수 있는 버튼들이 있는데요. 한번 잠깐 보여드리죠. 이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시트들이 2열 시트가 좌우로 넘어가면서 평평한 플랫한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요.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버튼이 전동식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버튼을 눌러서 이제 시트를 접게 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시트가 미처 다 이제 완벽하게 플랫하게 접히지는 않습니다. 직접 이제 뒤로 가서 2열 문을 열고 시트를 다시 눌러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눈에 띄는데요. 뭐 전동식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 하단에는 상당히 넓은 적재 공간 안에 이제 바로 스페어 타이어가 이제 담겨 있는데요. 그 외에는 뭐 특별히 이렇게 물건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넉넉하진 않습니다. 아주 작은 수납 공간들만 있고요. 오프로드를 중시한 모델답게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가 갖춰져 있는 것, 요즘에는 스페어 타이어를 구비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랜드로버 다운 이렇게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적재 공간 한쪽에는 이 11V 시거잭도 위치를 해 있고요. 뭐 물건을 고정할 수 있는 네트라든지 밴드 같은 것들도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실내 공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당히 좀 수평 기조에 좀 편안한 분위기, 안락한 분위기를 주는 것은 이제 기존 모델과 큰 차이가 없는데요.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죠. 바로 이제 디지털화라는 점입니다.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함께 10.25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터치 방식의 디스플레이 창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에어컨이나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물리적인 버튼들이 많이 있었던 반면에 이 새로워진 공조장치 버튼 같은 경우는 모두 이제 정전식 버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다이얼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뭐 온도 조절하는 경우에 이 다이얼 기능을 많이 쓰곤 했죠. 하지만 이 같은 온도 조절을 하는 다이얼이긴 하지만 이 버튼을 누름에 따라서 때로는 이 풍량을 조절하는 버튼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또 그 왼쪽으로는 이 온도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긴 하지만 이 차량의 무늬를 누르게 되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구동, 주행 모드를 바꿀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로 바꾸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기존의 물리적인 버튼들이 하는 기능들을 이 디지털화된 이 정전식 버튼을 통해서 이 버튼의 수를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었다는 거죠. 버튼의 수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은 실내를 좀 더 간결하게 만들 수 있었다는 그러한 기회를 주는 이러한 디지털화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덕분에 이제 기어 노브 주변에 상당히 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모습도 이를 통해서 만들 수 있었던 디자인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입니다. 상당히 좀 시인성도 좋고 정보를 좀 깔끔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눈에 띄고요. 또 버튼을 설정하는 것에 따라서 이 가운데 쪽에 운전자 지원 정보를 알려줄 것인지 아니면 뭐 지도가 나오게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메뉴를 통해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독특한 것이 이 메뉴 버튼 자체도 터치식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부분인데요. 살짝 눌러서 이제 움직이는 버튼이긴 하지만 이 어떤 기능을 이제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콘 자체의 디자인이 바뀌면서 하나의 버튼으로 다양한 메뉴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하나의 메뉴를 이제 버튼을 통해서 들어가는 이 과정들이 굉장히 좀 여러 단계를 거쳐서 들어가야 되는 조금 아쉬운 점들도 있는데요. 메뉴의 구성 자체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있는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자 보조 기능, 주행 보조 기능,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버튼들이 위치를 해 있고요. 스티어링 휠 자체가 굉장히 좀 두께감의 림의 두께가 상당히 좀 얇습니다. 그래서 손에 좀 쥐면은 이 그립감이 조금 좀 떨어지는 느낌은 좀 있긴 하지만 상당히 좀 특이한 부분은 이 위쪽에 있는 공간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 12.3인치의 대화면 계기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가 아주 또렷하게 계기판이 잘 보인다는 그러한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치 프로 2라고 불리는 이 2세대의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 터치식으로 이렇게 좌우로 스크롤을 해서 다양한 메뉴들을 실행할 수가 있고요. 또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화면의 구성 자체나 뭐 디자인 같은 것은 상당히 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조금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자체에 스크롤 할 때의 속도라든지 뭐 잔상이 남는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각 버튼을 눌렀을 때 활성화되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소 조금 느린 부분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당연히 차차 개선이 되겠지만요. 또 이제 랜드로버 코리아,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발빠르게 이제 국내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이 내비게이션 데이터 같은 것을 받아오는 일에 상당히 또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수입차 브랜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또 쓰임새 자체는 상당히 좀 나쁘지 않고 편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하단으로는 상당히 넓은 크기의 이제 컵홀더가 위치를 해 있고요. 그리고 암레스트를 열어보면은 굉장히 넓은 공간에 이 수납 공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컵홀더 자체에 이렇게 탈착이 가능을 해서요, 모든 안쪽에 이 컵홀더까지 떼어낸 상태라면 이 9리터 가까운 이 수납 공간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공간인데요. 4륜 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아래쪽에 뭐 구동축이 지나다 보니까 이 밑에 공간을 많이 활용하지 못해서 이 수납 공간이 적은 경우도 많은데,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넉넉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수납 공간 안쪽에는 이렇게 패널을 하나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패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컵홀더 위쪽에 둬서 미끄러지지 않는 소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좀 뻑뻑한 이런 소재로 되어 있어서 뭐 핸드폰을 올려놓는다든지 소지품을 가볍게 올려두기에 좋은 이렇게 수납 공간 활용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패널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에 이렇게 수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암레스트 아래쪽에는 두 개의 USB 포트와 함께 이 마이크로 심 카드, 그 다음에 12V C고잭도 위치를 해 있습니다. 기어노브 앞쪽에는 지금은 이제 무선 충전 패드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모든 차량에 동일하게 적용된 건 아니고 옵션을 적용해야지 이제 무선 패드가 지원이 되고요. 그 위쪽으로도 USB 포트가 하나가 위치해 있습니다. 모두 이제 5V로 급속 충전을 지원하는 포트들이 위치를 해 있고요. 이 룸미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독특합니다. 지금 이제 일반적인 룸미러인데요. 이게 앞쪽으로 당기게 되면은 이 뒤쪽에 있는 후방 카메라를 통해서 좀 더 넓은, 시야각이 상당히 넓은 이 뒤쪽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디지털 화면으로 표시되는 장치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사각지대도 많이 줄일 수가 있겠고요. 또 2열에 또 승객들이 앉은 경우에 이 머리 때문에 이제 후방 시야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디지털 룸미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2열 공간에 와 있습니다. 2열 공간도 뭐 차량의 크기가 이제 BMW X3와 좀 비슷한 크기의 그러한 차량인데요. 뭐 뒤쪽 공간, 무릎 공간도 여유가 있습니다. 주먹 두 개가 넉넉하게 들어갈 만한 이 무릎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뭐 발 공간도 앞으로 뻗을 수 있는 공간, 밑에 쪽에 좀 여유가 있어서 그런 공간들도 잘 되어 있습니다. 4륜 구동 모델이지만 구동축이 상당히 좀 낮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자리에 뭐 성인이 앉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성인 4명이 탑승하기에 좀 딱 맞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쪽에 센터 콘솔에는 이제 송풍구 2개와 함께 열선 시트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12V C거잭이 있어서요, 뭐 충전하기 편한 이렇게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은 수납 공간도 위치해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트 앞쪽에 수납 공간도 6급 크기의 차량에서는 좀 보기 힘든 상당히 좀 깔끔한 구조의 이 공간, 수납 포켓을 좀 볼 수가 있네요. 뭐 일반적으로 뭐 그물로 만들어 놓는다거나 아니면 뭐 가죽을 그냥 연장해 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플라스틱 패널로 된 수납 공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암레스트의 크기가 좀 작은 크기고요. 좀 누르면은 좀 안정감을 주는 그러한 암레스트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열어보면은 작은 수납 공간도 있고 컵홀더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을 열었을 때 뭐 스키스루가 있는 것은 아니겠죠. 이제 소형 SUV니까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트는 이제 4대 2대 4로 이제 폴딩이 됩니다. 가운데 열 같은 경우에 이 헤드레스트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적게 되면은 이제 긴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겠고요. 또 시트 같은 경우에 리클라이닝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각도가 가장 높은 각도인데요. 뭐 짐을 실을 때 이렇게 각도를 높여서 좀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90도까지 이렇게 딱 고정이 되진 않네요. 가장 이 각도가 높은 각도고 하나, 둘, 2단계로 이제 조절이 됩니다. 총 3단계로 조절이 되는 리클라이닝 기능도 있는 이 2열 시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2열에서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파노라믹 썬루프입니다. 정말 1열 머리 위부터 2열 머리 끝까지 이 광활하게 열려있는 이 파노라믹 썬루프가 가장 큰 개방감을 주는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뭐 그렇다 보니까 이 열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 고정되어 있긴 하지만 아까 2열에서 잠시 좀 앉아서 이동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뭐 햇살 때문에 너무 이제 눈이 부시다든지 아니면 뭐 뜨겁다든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없었고요. 개방감은 정말 탁월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오프로드 코스를 좀 주행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앞에 보이는 굉장히 또 높은 경사로를 오르고 있는데요. 터레인 리스폰스 기능 같은 경우엔 이렇게 험지, 뭐 경사로라든가 뭐 샌드 모드, 그리고 이렇게 좀 미끄러운 급경사로를 오를 때 굉장히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가파른 경사에 이 경사길을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자동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브레이크를 밟은 건 아니고요. 지금 일정 속도를 이제 일반적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하듯이 이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이 속도를 지정을 해 놓으면은, 그리고 이 주행 모드를 이제 뭐 험로 모드로 맞춰 놓게 되면은 계기판에 이제 녹색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이 녹색 표시 구간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이제 차량이 알아서 언덕에서도 속도를 조절하면서 내려오는 거죠. 이런 기능들이 없다면 저런 경사로에서 갑자기 뭐 속도가 빨라진다든가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차가 이제 접지력을 잃고 크게 미끄러져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텐데요. 이 디스커버리 지금 스포츠 같은 경우, 또 랜드로버의 다른 차량 같은 경우도 이러한 험로 주행 기능들이 정말 잘 탑재가 되어 있어서요. 이런 도로를 다닐 때, 사실 도로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죠. 좀 험로를 다닐 때 정말 마음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일반 도로에서 주행이 뭐 많은 분들, 거의 대부분을 일반 도로에서 주행하는 분들이라면 사실 느끼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뭐 오프로드 주행을 좋아하고 또 캠핑도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마 이러한 기능들을 보시면 역시 랜드로버다 하는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좌우로 차가 크게 흔들리는 이 범피 코스를 지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한쪽 바퀴가 뜨면서 이제 뭐 앞에 전륜의 뭐 오른쪽이라든지 왼쪽 바퀴 같은 것들이 이제 구동력을 잃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구동력을 이제 전후 뭐 앞뒤로 배분을 이제 잘 해주면서 구동력을 잃지 않고 이런 험로를 통과할 수 있는 기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앞차 같은 경우에 뒷바퀴가 좀 크게 좀 들렸는데도 이 구동력 배분이 잘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오프로드를 잘 통과하는 것도 볼 수가 있네요. 사실 랜드로버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앞서 있는 브랜드죠. 너무나 오랫동안 이 오프로드의 강자로 군림했던 브랜드라 이런 험로를 만나도 랜드로버의 차량, 그리고 엔트리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 모델을 타더라도 이렇게 험로에서 이게 크게 불안감을 느낄 뭐 겨를도 없이 험로를 아주 잘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게 4륜 구동을 탑재했다고 해서 이런 험로를, 이 정도의 험로를 이렇게 망설임 없이 뭐 거침없이 돌파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좌우의 구동력을 얼마나 잘 배분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노면 상황을 얼마나 빠르게 감지해서 이 구동력을 배분하고 주행 모드를 변경해 나가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오랜 노하우를 통해서 좀 숙지하는
브랜드만이 좀 가능한 기능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은 수로 구간인데요. 이제 수로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차량들이라면 이런 수로를 만나게 되면 정말 겁부터 나게 되고, 뭐 당연히 뭐 건너가는 게, 도강이라는 게 불가능하게 생각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엔트리 모델인 디스커버리 스포츠부터 이 도강 능력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도강 능력은 600mm거든요. 그러니까 60cm, 한 성인 남성의 뭐 허리 높이까지 오는 개울이나 하천을 건널 수 있는 도강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일반 도로에서 주행할 때는 굉장히 좀 부드럽게 느껴졌던 이 서스펜션 세팅이 이 오프로드에서는 굉장히 좀 차량의 좌우 롤도 잘 잡아주고 안정감 있는 주행을 하게 만드는 이런 서스펜션 세팅으로 좀 바뀌게 됩니다. 그 오프로드 주행 모드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빙판길과 험로, 그 다음에 샌드 모드,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고요. 각 지형의 모드로 설정을 해놓으면 그 지형에 맞는 특성으로 이제 주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샌드 모드에서는 아무래도 이 바퀴가 헛도는 경우, 미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트랙션 제어에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서 이제 주행을 하게 되겠고요. 샌드 모드 같은 경우, 뭐 홈런 모드 같은 경우 모두 이 차량의 각도나 이 바퀴의 저항 이런 것을 다 측정을 해서 맞는 주행 모드로 이제 주행을 원활하게 아주 실행할 수 있도록 차량의 세팅이 변경이 됩니다. 특징이라면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이 모드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 차량의 각도가 나오게 됩니다. 앞바퀴가 얼마나 이제 돌아가 있는지와 함께 차량이 앞뒤 좌우로 얼마나 기울었는지에 대한 이 각도까지도 표시되는 기능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오프로드 주행에서 굉장히 좀 편리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지금 수로를 지나고 있는데요. 이 지금 가장 끝에 있는 얼터링 활성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계기판 상에 속도계에 이제 노란색 바가 생기게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속도를 조절하게 되면 이 속도에 맞춰서 차량이 알아서 이제 주행을 하게 됩니다. 이 수로에서는 사실 주행하는 팁이 있는데요. 그 속도를 절대 가장 빠른 속도로 내시면 안 되고요. 또 완전히 멈추셔도 안 됩니다. 차량이 멈추는 경우에는 오히려 배기구 쪽으로 물이 역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또 속도를 너무 내게 되면은 이 그릴 쪽, 앞쪽에 있는 라드 그릴 쪽으로 좀 물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속도를 항상 정속을 유지를 하면서 꾸준하게 주행하는 게 이 수로 주행의 팁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일반적인 주행 성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국내 출시된 모델은 D150, D180, 그 다음에 P250 이제 3가지 등급의 모델이 좀 출시가 됐고요. 디젤 엔진이 2개, 그 다음에 가솔린 엔진 하나. 가솔린 엔진의 가장 좀 고성능 버전이고요. 그리고 디젤 엔진 엔트리 모델 중간 등급의 이 P180 SE,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이 P180 SE이고요. 그 사이로 이제 P180S 모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급으로만 따지면 총 4가지가 있는 거고요. 엔진의 종류는 이제 3가지로 구성돼서 이번에 이제 국내에 출시가 됐습니다.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격대는 괜찮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좀 6,200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가장 비싼 모델인 지금 P180 SE 모델 같은 경우에는 7천만 원대 초반대의 가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BMW X3나 뭐 다른 경쟁 모델과 비교했을 때도 가격이 뭐 그렇게 썩 나쁜 편은 아닙니다. 괜찮은 가격이고요. 특히 이제 엔트리 모델의 가격이 조금 더 합리적인 수준으로 좀 책정이 됐다고 보여져서 많은 분들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좋은 반응을 좀 얻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사하고 있는 차량은 P180 SE, 그러니까 4기통 디젤 엔진을 탑재한, 터보가 탑재된 이 디젤 엔진을 탑재한 차량입니다. 토크도 40을 조금 넘는 수치에 좀 넉넉한 토크를 발휘하는 엔진이고요. 이 엔진 자체의 특성 자체가 출력을 발휘하는 엔진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효율성이 높은 엔진 세팅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주행을 해봐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고요. 뭐 국내 시장에는 출시되지 않았지만 조금 고성능의 다른 엔진 라인업들도 구성이 되어 있지만 국내에는 이렇게 3가지 엔진만 출시가 되어 있고요. 뭐 디젤 엔진의 성능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뭐 가솔린 엔진 P250 모델을 선택하시는 것도 뭐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변속기는 ZF-제 9단 변속기가 조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시승을 해오면서 다른 기자분과 좀 시승을 하면서 조금 체크를 했던 부분인데, 엔진과 변속기의 세팅 자체가 좀 높은 단수를 선호하는 이러한 세팅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효율성을 중시한 엔진 세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행하는 동안에 단수를 올려주고 하는 이 일련의 변화들이 조금 템포가 좀 느리다고 할까요? 빠르게 이렇게 변화하는 그러한 설정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기존의 단수를 좀 올리지 않고 RPM이 꾸준히 올라가더라도 뭐 단수 변화가 그렇게 없이 계속 주행을 하는 모습도 좀 눈에 띄고요. 디젤 엔진의 반응 자체도 굉장히 좀 부드러운 세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기에 응답성이 그렇게 좀 날카로운 부분은 전혀 느낄 수가 없거든요. 한마디로 부드러운 설정으로 맞추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한 부분이 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가속 페달에 이렇게 힘을 실어도요, 뭐 폭발적인 가속력이 한 번에 나온다기보다는 꾸준히 밀어붙이는 타입이기도 하고, 또 고속 주행 시에는 조금 한 템포 이 상승폭이 좀 꺾이는 부분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편안한 주행에 맞게 세팅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오프로드에서는 뭐 느낄 수 없었지만 이렇게 일반 도로에서 주행을 해보면 이 엔진, 디젤 엔진과 9단 변속기의 좀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연비 같은 경우에는 10을 조금 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합 연비가 10을 조금 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량이 워낙 좀 무겁습니다. 이게 소형 SUV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차량 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데요. 2.1톤의 이런 차량 무게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엔진 자체에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고 뭐 여러 가지 토크 상승이라든지 출력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었지만, 이런 무게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렇게 크게 체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요번에 출시된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부터 이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스타터 제너레이터든지 뭐 여러 가지 추가된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한마디로 예전에는 이제 엔진 자체가 차량에 쓰이는 모든 전력까지도 공급하는 그 원동력이 되었다면은,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밑쪽에 이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한 200Wh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고, 이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를 가지고 시동을 걸 때라든지 아니면 차량이 출발할 때 출발을 돕는 스타터 제너레이터가 도움을 주면서 조금 더 기존 모델보다 조금 더 높은 출력을 활용하면서 좀 경쾌한 이 출발도 가능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추가가 됐죠. 기존에 없던 뭐 대화면에 디스플레이 창이라든지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버전업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서 차량이 요구하는 이 전력량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엔진의 힘만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충전된 전기를 활용해서 쓰다 보니까 엔진도 조금 더 여유 있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것이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인데요. 배출가스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요. 좀 저렴한 가격에 또 차량의 성능도 출력도 높일 수 있고, 일단 주행을 해보면 차량이 굉장히 좀 조용하다는 것이 좀 인상적입니다. 뭐 디젤 엔진에 탑재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내부로 전해지는 뭐 엔진 소음이라든지 뭐 진동 같은 것들이, 특히나 진동 같은 건 뭐 거의 느낄 수가 없고요. 소음 같은 경우에도 뭐 아이들링 시, 그러니까 완전히 정차해서 엔진이 회전만 하고 있을 때도 일반적인 뭐 과거의 디젤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시끄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런 부분도 소음 억제가 굉장히 좀 잘 되어 있고요. 이번에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또 중요한 변화점 하나는 바로 플랫폼이 바뀌었다는 부분이겠죠. 이 플랫폼이, 기존의 플랫폼이 이제 이보크에도 쓰였던 그 과거의 플랫폼이 아니라 PTA라 불리는 새로운 플랫폼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새롭게 출시된 이보크에도 적용이 됐던 이 플랫폼인데요. 뭐 차체의 강성 뿐만 아니라 뭐 무게도 최대한 좀 줄였다는 좀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그렇게 보면은 이 페이스리프트라고 하기에는 그 디자인의 변화는 적긴 했지만 뭐 플랫폼까지 바뀌고 엔진 세팅도 좀 달리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큰 변화를 겪은 이러한 차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좀 부드러운 주행 성능, 그 다음에 안락한 주행 성능, 이런 것에 좀 초점이 맞춰서 이 주행 세팅이, 서스펜션 세팅이라든지 엔진과 변속기 세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폭발적인 뭐 주행 감각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좀 적합하지 않은 모델이 아닌가 싶고요. 하지만 일상 주행에서는 뭐 이보다 좀 편하게 주행할 수 있는 차가 없을 것 같아요. 페이스리프트의 변화긴 하지만 굉장히 좀 많은 큰 폭의 변화를 통해서 뭐 상업성을 좀 여러모로 높인 부분이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가장 큰 특징, 새로워진 특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홍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승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